안녕하십니까. 네, 정원쌤입니다. 고3 부어 7회 3교시 문학 하겠습니다. 와! 자, 힘냅시다. 첫 번째, 시문학 개념, 이상세계에 대한 동경. 이상세계를 바라다, 소망하다, 뭐 그런 설입니다. 이상세계가 뭐냐? 이상세계. 이상한 세계가 아니고, 참 바람직한, 이상적인데? 할 때 그 이상적인 ideal world. 화자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세계다. 화자가 갔으면 좋겠다, 바랐으면, 이루기를 갈망하고 꿈꾸는 세계이고 소망과 염원의 세계다. 완전 긍정적인 곳. 화자의 상황에 따라 이상세계는 다양히 존재하는데, 인간 존재의 근원적인 이상, 정원적, 목가적 세계, 무릉도원 같은 시골의 정취들, 아늑하고 편안하고 뭐 그런 느낌을 주는 것. 목가라는 말이 목동, 소, 떼, 양, 떼, 목장,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한가롭고 이제 편안하죠. 초월 세계, 하늘나라, 용궁 이런데, 새 시대, 새 역사, 구시대와 단절된 새 시대의 새 역사, 이렇게 구시대를 넘어서는 이라고 할까요? 봉건적인 시대를 넘어서는 도 괜찮겠네요. 이상적인 자아, 바라는 거, 내면적인 자아, 이렇게 되겠죠. 양심에 따라 사는 그런 세상일 수도 있겠네요. 이상세계를 추구하는 작품의 경우, 작품 속에 이상세계를 상징하는 시어가 나타나 있는 경우가 많다. 뭘 알려줘야 되니까. 또 이상과 현실의 괴리, 서로 차이가 많다는 거죠. 즉 이상을 추구하다가 좌절하는 내용이 좀 많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왜냐하면 몸담꾼 현실은 그렇지 못하거든. 이상은 높고 현실은 그렇지 못할 때 그 사이에서 이상을 이루지 못하는 좌절감이 크다, 괴리라는 말이 있네요. 자, 우리 소정주 시인의 추천사라는 시를 한번 볼까요? 추천사는 이제 그네 뛰기, 그네 뛰면서 부르는 노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향단아, 그네줄을 밀어라. 먼 바다로 배를 내어 밀듯이 향단아, 그네줄을 밀어라. 그래서 이제 먼 바다가 이제 이상세계가 되겠습니다. 바다로 가고 싶은 거니까 그걸로 갈 수 있게끔 그네줄을 밀어라 라는 거죠. 향단아 라고 하는 거 보니까 춘향이가 화자인 것 같죠? 우리가 이거 대화체라고 공부했었습니다. 말을 건넨다. 듯한 구조라고요. 이 다소곳이 흔들리는 수양버들나무와 베개모에 뇌이 듯한 풀꽃더미로부터 자잘한 나비새끼 꾀꼬리들로부터 아주 내어 밀듯이 향단아. 그래서 일상의 아름다운 것들인데도 여기서부터도 떠나고자 하는 거죠. 즉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바다라는 이상세계로 가고 싶다라는 거죠. 산호도 성도 없는 저 하늘로 나를 밀어 올려다오. 채색한 구름같이 나를 밀어 올려다오. 이 울렁이는 가슴을 밀어 올려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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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려다오. 소망의 강렬함이라 볼 수 있겠네요. 반복하니까. 서으로 가는 달같이는 나는 아무래도 갈 수가 없다. 이게 이제 좌절감이죠. 현실 인식인 거야. 갈 수가 없다 아무리 해도. 그래도 바람이 파도를 밀어 올리듯이 나를 밀어 올려다오 향단아. 그래서 의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 춘향이는 이제
당시에 신분 그런 제도상 기생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잘 나가고 배부르게 먹고 인간답게 살 수가 없었죠. 그런 거에 대한 안타까움을 바다로 가고 싶은 즉 인간적인 열망, 인간다운 삶을 살고 싶은 그런 화자인 춘향의 열망이 아니었나 싶죠. 그래서 화자는 춘향이가 그랬다는 행위를 통해서 지상적 운명의 굴레, 어떤 그 신분제 도의 굴레를 벗어나고자 하는 염원을 상징적으로 그리고 있고요. 현실적인 고뇌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갈망이 있고 운명적 한계를 인식하죠. 이게 이 부분입니다. 고요. 그다음에 변함없는 지향의지, 그쪽 가고 싶다라는 것을 마지막에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유치원 시인의 깃발이라는 시에서도 이 깃발도 바다, 저 먼 푸른 해원이라는 이상향이 나오는데 가고 싶지만 가지 못해요. 안타까움과 비애로 그냥 끝나고 마는데 추천사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좀 다르다. 화자와 처한 상황과 그 의지가 좀 다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해됐죠? 다시 한 번 더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면서 춘향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마음속에 대학 혹은 자신의 꿈이란 이상향을 추구하기 위해 노력하는 거 아니겠어요? 현실 좌절감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인 이상, 수험생인 이상 포기할 수는 없죠? 끝까지 갈 때까지 해보는 거죠. 기왕이면 재밌고 쉽게 갔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을 겁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늘 응원하겠습니다. 그 다음 내용 볼까요? 지금 시간이 새벽 1시 42분이라 좀 피곤하네요. 아유. 자, 볼까요? 이상세계를 상징하는 시어를 한번 찾아봅시다. 많이 봐왔던 것들인데 이웃사의 노정기라는 말은 길을 가는 거예요. 어딘가로 가는 거죠. 어떤 자신의 인생의 행로일 수 있습니다. 항상 흐릿한 암초를 벗어나면 태풍과 싸워가고 전설에 읽어본 산호도는 구경도 못하는 산호가 있는 아름다운 섬이라는 거죠. 구경도 못하는 그것은 남십자성이 비춰주지도 않았다. 그러니까 암울한 현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암울한 현실, 암초, 태풍 이런 것들이 암울한 현실이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소망하는데 현실은 굉장히 암울하다. 이런 얘기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것에 빛나는 산호도와 남십자성은 이상세계를 상징한다. 볼 수 있겠네요. 들길에 서서라는 시 많이 나왔었죠? 뼈에 저리도록 생활은 슬퍼도 좋다. 현실은 슬퍼도 괜찮다. 저문 들길에 서서 푸른 별을 바라보자. 바라보자라는 말은 의지, 청유형이지만 우리가 청유형, 명령형은 의지로 볼 수 있다 그랬죠? 푸른 별을 바라보는 것은 단순하게 하나의 별을 그냥 별 떴네? 그게 보는 게 아니라 참 거룩한 나의 일이다 라고 하는 거 보니까 힘들어도 별을 보면서 이겨내려고 하는 화자의 의지를 엿볼 수가 있겠네요. 고은 시인의 대길이 아저씨, 대길 아저씨, 신분은 비록 머슴이지만 인품이 훌륭해요. 자, 볼까요? 대길이 아저씨한테는 주인도, 동네 어른도 함부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인격이 있었기 때문에요. 살구꽃 핀 마을 뒷산에 올라가서 호적상 큰아기, 즉 여자애도 별로 관심이 없고요. 지게 작대기 뉘어놓고 먼데 바다를 바라보았지요. 저 바다 보면서 생각을 많이 했겠죠.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었을까? 우르르 달려가는 바다의 울음소리를 들었다. 그러니까 바다는 이상향이고 좋은 곳이고 울음소리는 아마 마음속에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대길 아저씨의 포부라거나 혹은 이상 어떤 그런 각오, 다짐 이런 것들이 아마 있었겠죠. 그런 걸 의미하겠죠.
지상하는 정신세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춘곡이라는 가사, 조선 최초의 가사라고 알려져 있죠. 봄 경치를 감상하는 내용입니다. 명사, 맑은 모래, 그러니까 물이 너무 맑아가지고 모래가 다 보일 정도로 아름다운 자연이란 얘기죠. 잔시어 부어들고 술잔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들고 온 청류, 맑은 시냇물을 싹 살펴보니 굽어보니 떠나니 도화 복숭아꽃이 떠내려오는구나. 무릉이 가깝도다. 저 들이 긴 거이고 그래서 저 산속 어딘가가 무릉도원 아니야? 라고 이제 여기는 거죠. 그만큼 아름답다. 그래서 도화와 무릉도원이 이상 세계를 상징하는 시어가 되겠습니다. 복숭아꽃, 무릉하면은 그냥 동양에서는 이상세계죠. 네, 그래서 노정기 들길에 서서 멋은 대길이 상춘곡에서 이상적인 세계를 상징하는 시어를 살펴봤습니다. 한 번 더 복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상세계에 대한 동경과 추구의 태도가 나타나 있지 않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김춘수 시인의 분수. 분수는 위로 솟아오르는 물이잖아요. 분수. 발도둠하는 너의 자세는 너라고 하네요. 오인법이죠. 보통 의인법은 대상에 대한 화자의 태도는 긍정적입니다. 분수겠죠. 아마 제목이 분수니까 너가 분수겠죠. 그래서 분수가 치솟는 모습을 형상화했다. 이렇게 위로 오는 거죠. 근데 발 도둠한다는 이렇게 뒤꿈치를 이렇게 본다는 거니까 뭔가 의지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왜 이렇게 두 쪽으로 갈라져서 떨어져야 하는가? 떨어져야 한다는 것은 하강적 이미지이고 좀 이제 부정적이죠. 그래서 좌절을 좀 상징하고요. 말 줄임표. 떨어져서 부서진 무수한 네가 탁 떨어지는 무수한 네가 왜 이런 선연한 무지개로 물방울이 튈 거니까 아마도 무지개빛이 있겠죠. 선연한 선명한 무지개로 다시 솟아야만 하는가. 그래서 선연한 무지개다라는 말은 이상에 대한 그리움으로, 왜냐면 물로 못 올라가고 부서진 물방울로 이렇게 비춰지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올라가고 싶은 거라는 거죠. 이상에 대한 그리움, 열망이다 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쉴 사이 없이 솟구쳐 오르는 물줄기, 분수죠. 통해 그림의 대상에 다가가고자 하는 저 어딘가로, 높은 곳 어딘가로 하는 이상 추구 의지를 나타냈으며 부서져 내렸다가 다시 솟아오를 수밖에 없는 분수. 그렇죠? 흩어졌다가 다시 올라오죠. 흑성을 통해 이상을 쫓으면서 좌절과 아픔을 겪지만 또다시 일어서는 삶의 자세를 형성하고 있다. 의인법을 사용했다. 라고요. 김춘수의 분수.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태도 나타나 있죠. 이거는 돌의 노래네요. 박도진 시인의 돌이어라 나는. 도치법이 쓰였네요. 그죠? 나는 돌이다. 여기 절정, 아주 높은 곳에 바다가 바라보는 꼭대기에 앉아. 바다는 이상세계라 볼 수 있겠죠? 종이를 잠잠하다는 말은 가만히 침묵하는 돌이다. 오, 돌. 이거는 오라는 말은 영탄이잖아요. 영탄. 어느 때나 푸른 새로 날아오르랴. 푸른 새로 날아오르랴 라는 말은 언제나 날아오르겠느냐. 서리법이죠. 그러면 날아오르고 싶은 소망이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먼 위로 아득히 짙은 푸르름 하늘이겠죠. 온몸 속속들이 하늘이와 스미면 푸른 새로 파닥거려 날아오르랴. 그래서 푸른 새로 날아가고 싶은 화자의 열망이 느껴지네요.
근데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돌이야. 현재 얽매여 있어가지고 자유로운 존재가 될 수가 없어. 안타깝지만 그래도 그걸 자꾸 이제 추구하고 있는 거죠. 그 내적인 성장, 아픔도 포함되어 있겠죠. 푸른 새로 날아올라 이상향인 바다로 나고자 하는 의지적 어조가 나타나 있습니다. 날아오르랴, 이런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잠깐만요. 3번 보니까 박도준 시인의 해네요. 해. 보통 이제 일제강점기에 써서 해는 광명, 이제 광복을 좀 상징한다고 많이 나와 있죠. 해야 솟아라 명령하고 있고, 어둠과 대비되는 해는 긍정적 존재가 되겠고, 그쵸? 완전 긍정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반복하고 있죠. 리듬감 형성하고 있고, 의지도 강조하고 있고, 맑게 씻은 얼굴 고운 해야, 그러니까 해를 긍정하고 있습니다. 솟아라. 그래서 A, B, A 리듬감도 확인하죠. 해야 솟아라, A. 맑게 씻은 얼굴, 다음에 B, 새로운 내용, 그 다음에 고운 해야 솟아라, A.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산 넘어서 어둠을 살라먹고 다 불태워버리고, 산 넘어서 밤새도록 어둠을 살라먹고, 이글이글 애띤 얼굴 고운 해야 솟아라. 그래서 해라는 밝은 세계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 어둠을 빨리 물리치고 라는 거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운을 형성하고 있고, 어둠을 극복하고 밝은 미래, 해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를 소망하고 있다. 그래서 이상과 현실의 괴리가 해소된, 즉 밤이 지나고 아침이 오는, 해가 밝게 뜬 낮이 오는 그런 상태를 소망하고 있다. 이것도 괜찮네요. 문제가 없네요. 4번 그 먼 나라를 알으십니까? 그 먼 나라가 이상세계입니다. 어머니, 요거는 이제 대화체죠. 말을 건네고 있죠. 당신은 그 먼 나라를 알으십니까? 그 먼 나라는 이렇습니다. 깊은 산림대를 끼고 돌면 고요한 호수에, 깊은 숲속이고 고요한 호수가 있고 흰 물새 날고 좁은 들길에 들장미 막 피어있고 노루새끼가 마음 놓고 뛰어다니고 아무도 살지 않는 그 먼 나라. 그래서 아주 그냥 자연적 조화를 이루고 있고 탈속적이고, 그 나라에 가실 때에는 부디 잊지 마셔요. 나와 같이 가서 그 나라에 가서 비둘기를 키웁시다. 다 아름다운 자연물을 얘기하고 있네요. 그곳으로 가고 싶다. 키웁시다라고 한 거 보니까 같이 가서 가고 싶다는 거잖아요. 이걸 의지라고 볼 수 있겠죠. 살고 싶어 하지요. 그래서 시각적 이미지, 이런 산, 흰 물새, 흰색, 붉은색, 노루새끼 이런 것들이 다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삼림대, 물새, 들장미, 노루새끼, 비둘기 한 거 보니까 이 설명 괜찮죠? 확인할 수 있고요. 자, 5번 보시면 박성용 시인의 과목이란 말은 그 과실수, 과실나무예요. 모든 것이 멸렬하는, 한자어죠. 좀 구체적이지 않고 좀 추상적인 느낌을 주죠. 찢기고 흩어져 없어지는 가을은 이제 좀 결실의 계절이기도 하지만, 가을은 또 이제 겨울 직전이니까 아마 좀 이제 낙엽 떨어지고 이파리 떨어지고 쌀쌀한 바람 불고 그런 계절이죠. 쇠락의 계절이죠. 가을을 가려 그는 홀로, 그 의법 있죠. 홀로 황량한 빛깔과 무게의 은총을 지니게 되는 과목에, 그러니까
과목이 그 나무죠. 과물들이 물을 이어 있는 사태처럼 사태라는 말은 산사태인 거니까 과일들이 막 산사태가처럼 막 이렇게 탐스럽게 열리는 모습이라 볼 수 있겠죠? 처럼 화자가 나오네요. 경악하게 하는 것은 없다. 가장 놀라운 거라는 거예요. 이때의 놀람이라는 것은 감동인 거죠. 어떻게 다 없어져가는 나무 떨어지고 다 막 쓸쓸해져가는 그런 시기에 어떻게 이렇게 황홀한 빛깔과 무게의 은총을 지니게 되는 것들이 있을 수 있느냐. 너무 놀랍다 라는 거죠. 흔히 시를 잃고 저물을 하네. 시를 잃는다. 시를 쓸 수 없을 정도로 마음이 좀 순수하지 못하다. 어려운 현실이다 라는 거죠. 그 가을에도 나는 이 과목의 기적 앞에서 이 산사태가 바로 기적이라 할 수 있겠죠. 시력을 회복한다. 그래서 다시 새롭게 바라볼 안목을 갖게 된다. 힘을 낼 수 있다. 그래서 과목의 경이로움을 통해 삶과 자연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을 얻는다라는 거죠. 힘든 현실에도 나무 열매를 맺어내는 나무를 보면서 나도 다시 시를 써내야 되겠다 라고 깨달음을 얻는 것, 교훈을 얻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상세계를 추구하거나 동경하는 것은 좀 아니지 않나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물, 과물이죠. 응시하며 그 속에 내재한 정치적 의미를 발견해내고 있습니다. 자연의 섭리 앞에서 경이로움을 느끼고 있고요. 관조, 조용히 관찰하고요. 관찰하고 사색하다, 고요히 생각, 고요히 의미를 깨닫는 거죠. 주지적이다라는 말은 뭔가 좀 이제 지적인 어떤 그런 알을 좀 중시한다는 거예요. 뭐랄까 좀 이제 교훈적이다라고 봐도 돼요. 교훈적이다. 좀 이제 뭔가 알려주려고 노력한다라는 얘기, 어떤 관념이나 개념 이런 것들을. 답이 아마 5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소설문학 개념 잡겠습니다. 작품에 대한 그 분석은 개념 공부가 얼만큼 된 다음에 쌤은 또 시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문학 공부하듯이. 지금은 이런 말들, 이런 개념들, 이런 작품들을 파편적으로나마 이해하는데, 그때 여러분이 공부했던 것들을 아마 종합적으로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고요. 나중에 이제 수능특강 나오고 출제가 될 만한 작품들은 또 다른 작품과 다른 부분도 같이 관련지어서 깊이 있게 공부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은 많이 익히시기 바랍니다. 6번째 시간으로 방관적인 소시민에 대한 개념을 공부하겠습니다. 방관이다. 수수방관. 한자성어죠. 나 몰라라 하는 겁니다. 나 몰라라. 나만 아니면 돼. 이겁니다. 소시민. 그런 사람을 소시민이라고 합니다. 뭔가 좀 잘못된 것은 알지만 다쳐. 내가 뭐하러 나서. 누가 하겠지 뭐. 나만 아니면 돼. 빨리 집에 나가자. 하고 외면하고 모른 척하고 하는 것들을 소시민이라고 합니다. 소시민은 사회적 지위, 재산, 사상 따위가 자본가와 노동자의 중간 계층에 속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소상인, 수공업자, 하급 봉급생활자, 하급 공무원 등등입니다. 아주 그냥 아주 가난한 사람은 아니고 부자가 아닌 그 중간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착취 계층도 아니고, 즉 이제 지배계층도 아니고, 지배계층이라는 얘기죠. 또 아니고 피착취 계층 하층민도 아니므로 현실의 모순과 부조리, 모순, 문제라는 거죠. 부조리도 부정적인 현실인 거죠.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요. 방관, 모른 척하거나 안일하게 살아가요. 나만 아니면 되지 뭐 무사안일주의, 편안하게만 삽니다. 살아가려는 성향을 소시민적 태도라고 합니다.
정의롭게 나서서 저항하고 투쟁해야 할 장면에서 자기의 안락과 편의, 어떤 그런 자기의 만의 이기심을 위해서 나서지 않아요. 소시민적, 방관적인 태도이고요. 현실 안주적인 태도를 취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작품을 통해 한번 어떤 인물이 그런가 살펴볼까요? 양비자 작가의 원미동 시인. 요거는 이제 우리 연작소설 원미동 사람들의 일부입니다. 한 편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1980년대 도시 변두리인 부천시 원미동의 다양한 인물들을 통해서 당시를 살아가는 소시민의 어떤 애환, 어떤 위로, 그런 것들을 따스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작품집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한 편인 원미동에 사는 시인인 몽달씨 이야기입니다. 몽달씨는 좀 마을에서 조금 이제 또라이 취급받는 사람이에요. 모자란 척하고 알아듣은 척하기도 하고 착해요, 심성이. 그래서 몽달씨하고 형제 슈퍼에 김반장이 나오고 조그만 어린 소녀인 나가 나옵니다. 그래서 김반장은 이해타산적이고 얕싹 빨라요. 그래서 몽달씨를 자기 슈퍼에서 이것저것 짐도 나르고 노런 지녀라고 이렇게 이제 부려먹어요. 그러다가 어느 이유에서인지 몽달씨가 나쁜 남자에게 쫓기다가 이 김반장네 슈퍼로 도망쳐 오는데 그 사람이 뭐요? 아는 사람이요? 하니까 몰라요. 저 꺼져요. 하고 그래서 외면해버리는 그런 김반장의 모습을 어린 나가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김반장이 바로 소시민적인 방관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형, 몽달씨의 말이에요. 김형 도와주세요. 쓰러진 남자, 몽달씨죠. 입에서 이런 말이 감사하게 흘러나오는 것은 그 순간이었다. 그와 동시에 빨간 셔츠 사내, 이 사람이 이제 나쁜 사람이에요. 때리는 사람이죠. 다시 쓰러진 자의 서술자 나는 아직 몰라요. 어두워서. 쓰러진 자의 등허리를 발로 꽉 집어 눌렀다. 이 새끼 아는 사이요? 그러면 당신도 한번 맛 좀 볼 텐가? 맥주병을 거꾸로 쳐들고 빨간 셔츠가 굉장히 폭력적이죠. 소리 질렀다. 김반장의 얼굴이 대번에 하얗게 질려버렸다. 놀란 거죠. 아는 사람인데 뭐 당신 왜 때리는 거요? 저리 가시오. 경찰을 부르겠어. 이렇게 하지 않고 쫄아가지고 막 그러는 거죠. 무슨 소리요? 난 몰라요. 상관없는 일에 빨려들고 싶지 않으니까 나가서 하시오. 외면해버렸네. 그때 바닥에 쓰러져 버둥거리던 남자가 간신히 몸을 비틀고 일어섰다. 코피로 범벅이 된 얼굴이 슬쩍 드러나 보였는데 세상에 놀란 거죠. 그는 몽달 시인이 분명하였다. 그러고 보니 빛바랜 바지와 물들인 군용 점퍼 밑에 보상 껴입고 다니던 늘 봐왔던 거지. 몽달 씨랑 나랑 정신생각이 맞아. 좀 친해. 우중충한 남방 셔츠가 틀림없는 몽달 씨였다. 아까는 워낙 눈 깜짝할 사이에 가게 안으로 뛰어들었기 때문에 얼굴을 볼 겨를이 없었다. 이 자식아 어디를 톡끼는 거야? 너 같은 놈은 좀 맞아야 돼. 흰 이를 드러내며 빨간 셔츠가 으르렁거렸다. 순간 몽달씨가 텔레비전이 왕왕거리고 있는 가게방을 향해 튀었다. 방은 따로이 바깥쪽으로 난출돼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몽달씨보다 더 빠른 동작으로 방문을 가로막아버린 사람이 있었다. 바로 김반장이었다. 나가요! 어서들 나가요! 싸우든가 말든가 장사 망치지 말고 어서 나가요! 라고 외면하고 몽달씨는 뒤에 터지고 나는 몰래 숨어서 그걸 우연히 보게 되고 그래서 이제 김반장의 그 어두운 면을 보게 돼버린 거예요. 나중에 낮에 이제 다시 또 몽달씨 만나서 아저씨죠? 하는데 몽달씨는 애써 외면하고 있습니다. 모른 척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에서
아는 사람을 모른 척하는 김반장의 모습은 충분히 소시민적 방관자다라고 볼 수가 있겠다라는 거예요. 다음 볼까요? 다음 인물 중에서 소시민적 방관자적 태도를 보이는 인물이 아닌 것은 그랬습니다. 명상섭 작가의 만세전의 나 서술자이고 주인공이고 일본 유학생인데 아내가 위독하다는 그 정보를 받고 시험을 중도에 접하고 배를 타고 기차를 타고 조선으로 가는 과정에서 보고도고 느낀 조선의 비참한 현실을 느끼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조선에 왔다가 이제 다시 이제 일본으로 갈까 말까 하는 그 과정이네요. 거의 결말 부분이네요. 이 전에 조선의 현실에 대해서 굉장히 절망하고 거의 악담 퍼붓는 구덕이다, 공동묘지다 라고 이제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자신은 어떤 대안도 제시하지 못하고 실천도 하지 못하는 그런 나약한, 무기력한 지식인의 모습을 보였다. 그렇게 기억들 하죠. 한 열흘이 더 있다가 졸업 논문도 있고 하니 아무래도 학교 일이 걱정이 되어서 일본의 학교에요. 떠나고 말았다. 동경으로 떠나고 말았어요. 정거장에는 큰집 형님, 병화, 내외, 을라들이 나왔다. 을라는 입도 벌리지 않고 모두 가만히 섰고 병화, 내외도 플랫폼의 복국에 매달린 시계만 쳐다보며 선화품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병화의 얼굴에는 그렇게 보아서 그런지 모든 오해를 풀고 이제는 안심하였다는 듯이 화평한 기색이 도는 것 같았다. 차가 떠나려 할 때 큰집 형님은 승강대에 섰는 나에게로 가까이 다가서며 내년 봄에 나오면 어떻게 석현할 도리를 차려야 하지 않겠냐. 아내가 죽었거든 결국. 도리를 차려야 하지 않겠나? 하고 난데없는 소리를 하게 나는 겨우 무덤. 조선의 현실을 인식하는 거죠. 무덤 속에서 빠져나가는데요. 따뜻한 봄이나 만나서 별장이나 하나 장만하고 거들어버릴 때가 되거든요. 별로 이제 무책임하죠. 웃어버렸다. 그래서 조선의 현실에 대해서 뭔가 문제를 느끼지만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는 그런 나약하고 무기력한 지식인의 모습이다 해요. 인식했으면서도 무덤과 같은 조선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바꾸려고 하지 않고 급한 모습이고 냉소의 자주적인 태도를 취하는 무력한 나약한 지식이다 해서 얘도 충분히 소시민적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흐르는 북의 민대찬입니다. 민대찬은 이제 아들 민노인, 그 다음에 민대찬, 그 다음에 민성규. 그래서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서로 앙숙이고 세대를 건너서 민노인과 손자인 성규는 좀 친해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할아버지 예술가적인 기질을 성규는 이해해요. 그러나 아버지는 이해 못해요. 그 상황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거는 지금 민대찬이 얘기하는 거예요. 민노인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 존재가 네 출세를 위해서는 이때 내 존재라는 말은 민노인이고요. 네 출세라는 말은 민대찬이에요. 위해서는 여러 가지로 걸적거리기 때문이 아니냐고? 맞습니다. 부인하지 않습니다. 제 출신을 아는 사람들 중에는 한량광대라고는 해도 경멸인지 칭찬인지 모를 소리를 하고 다니는 작자도 있습니다. 아버지가 북친다 그래가지고 엄청 놀림받고 멸시받았거든. 어려서 가난하게 자랐거든. 그런 아픔이 있어. 저것을 모르고 자수성가한 혼자 했거든. 노력하라며 발목상대 깜짝 놀라서 쳐다보는 사람도 물론 많고요. 그러니까 너는 그와 같은 평판을 유지해 가고자 뿌리를 감추려는 거냐. 뿌리를 감춘다는 말은 민노인을 굉장히 무시하고 없는 사람처럼 취급하려고 해요. 말씀하시겠지요. 그 생각도 맞습니다. 민주주의네 평등주의네 하지만 우리 사회는 오히려 가면 갈수록 가문을
뿌리를 뭐야 무슨 미씨야 아버지 뭐 하셔? 이렇게 막 물어보죠 항상. 걔는 웃음 풍토니까요.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려서 제가 아버지와 민노인이죠. 거리를 두려워하고 싫어해요. 대면적게 좀 뭐 대면대면한 거죠. 별로 안 친한 겁니다. 여기는 건 반드시 그런 창피하다라는 것만은 아니고요. 제 아내가 제 입장보다 한술 더 뜨는 것은 여자에게 있을 수 있는 심리적 허영이라 치고 제가 아버지를 마음 깊숙이 받아들일 수 없는 건 바로 저 북 때문입니다. 북만 보면 그때 어린 시절의 과거가 떠오르거든. 온갖 멸시, 온갖 울분, 온갖 원망이 저 북만 보면 그냥 막 피가 끓는 거야. 가만히 있다가도. 왜? 저 때문에 내가 이꼴 된 거니까. 개고생한 거니까. 그렇지. 자, 북은 할아버지에게는 제 분신이야. 분신과 같은 사물로서 삶의 궤적, 예술가적, 예인적인 삶을 보여주고 아들 민대찬, 이 작품에 나오는 민대찬에게는 어르신의 아픔, 증오심을 유발하는 소재고 갈등의 원인인 거지. 손자 성규에게는 연결 매개체지. 할아버지와 손자 간에. 왜냐면 성규가 대학생 공연에 민속 공연에 할아버지를 초대하거든. 같이 어울리거든. 화합을 추구한다. 그래서 흐르는 북이야. 세대 간의 갈등과 어떤 소통을 의미하는 거겠지. 그래서 민대찬도 소시민이라고 볼 수 있겠지. 아무래도 적극적으로 뭔가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으니까 외면하고 나만 아니면 돼, 나만 잘 되면 돼 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자신의 지위와 체면을 유지하기 위해 아버지를 굉장히 싫어하고 있죠. 현실에 얽매여 기득권을 중시하는 전형적인 소시민이고 효자 가치관에 충실한 자수성가, 출세 이런 것들을 중시하고 있지. 체면 중시하고. 친구들이 놀러 왔는데도 아버지 나오지 말라 그러는데 기어이 나와서 체면 깎아가지고 아버지랑 한바탕 하고 막 그런 일화도 있어요. 작품을 보면. 아홉 켤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에서 집주인 나 오선생입니다. 오선생하고 그 아홉 켤레 구두로 남은 사내가 그 사내 이름이 뭐였더라? 그 사내 이름이 구두가 아홉 켤레 있는 그 사내 이름이 까먹었네. 누구였더라? 왜 안 나왔나? 기동씨. 아니, 생각해볼게. 누구지? 문과빵 살고, 대책 없이 대학 나왔는데, 노가다판 다니고, 아홉 개를 구두로 남아가지고, 자존심이 그냥 끝까지 하늘 끝을 모르는 그런 대책 없이, 그런 사람이, 나중에 이제 돈 빌리려는데 못 빌려가지고, 오 선생님 집에 와가지고, 돈 훔치려는 강도로 변장했는데, 그만 오 선생님이 알아채가지고, 쫀심 밀어가지고, 그런, 눈 크고 착하게 생겨가지고,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캐릭터가. 되게, 이름인데, 구별해 볼게요. 자, 오 선생이 내적 갈등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 선생의 내적 갈등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 가난한 사내를 도와주냐, 말아야 되냐, 라는 걸로 도와줄까, 말까? 하는 그런 지금 내적 갈등의 상태인 거야, 지금. 램이라는 그 영국의 그 문학 소설가가 나와요. 정신불능증으로 자기 친모를 살해한 누이를 돌보면서 평생을 독신으로 지내는 동안 글과 인간이 일치된 삶을 산 반면에 어린 나이에 구두약 공장에서 노동하면서 독학으로 성장한 디킨즈. 그래서 램과 디킨즈의 삶이 좀 달라요. 그래서 나 오 선생은 램처럼 살아야 되는지 디킨처럼 살아야 되는지 고민하는 그런 걸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디킨즈는 훗날 문명을 떨치고 글을 참 잘 쓰고 유족한 부유한 생활을 하게 되자 동전을 구걸하는 빈민가의 어린이들을 지팡이로 쫓아버리곤 했다는 것이다. 중량 나오고요.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생각났어. 권기용 씨. 권기용 씨. 이론에 불과한 것이었다. 자기 자신을 상대로 사기를 치고 있는 것임을 나는 솔직히 자백하여 줬다. 솔직하지 못한 거야. 자기에 대해서 솔직하지 못한 거야. 나가. 우리의 분노란 대개 신문이나 방송에서 발산된 것이며 다방이나 술집 탁자 위에서 들먹이다 끝내는 정도였다. 그러니까 분노가 진정한 분노가 아니라는 거지. 늘상 하는 분노. 그저 남들이 욕하면 그래 나쁜 놈이지라고 욕하는 정도. 진정성도 없는 그런 욕이지. 나는 그랬다. 내 친구들도 그랬다. 껌파리 아이들을 물리치는 한 방법으로 주머니 속에 이상형 껌 한두 개를 휴대하고 다니기도 하고 좀 도와주면 어때서? 껌 좀 사세요 아저씨. 껌 있는데 어떡하지? 다음에 사줄게. 미안해. 라고 하고 있는 학생복 차림으로 볼펜이나 신문을 파는 아이들을 왜냐면 이제 가난한 학생이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 볼펜, 신문을 파는 거지. 아이들은 한목에 싸잡아 가짜 고학생이다. 가짜다. 가짜 고학생이라고. 고학생은 이제 가난해서 고통 못 자거든 이게. 그래서 돈 벌어가면서 공부할 수밖에 없는 가난한 학생을 말하는 거죠. 근데 정리해버리기, 단정해버리기도 했다. 도와주지도 않으면서. 우리는 소주를 마시면서 양주를 마시려고 꿈꾸고, 즉 이제 현실은 이런데 더 좋은 현실을 꿈꾸고 수십 통의 껌값을 팁으로 던지기도 하고 버스를 타면서 택시 합승을 하면서 자가용 플리나를 기약했다. 램의 가습을 배반하는 디킨즈의 머리. 램은 곤두세 삶이 있어. 뜨거워. 근데 디킨즈의 머리는 너무 차가워. 자기만 알아. 완강한 것이었다. 버틸 수가 없는 거지. 계속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야. 디킨처럼 살 수밖에 없는 거야. 얘는 지금 오 선생은 우리의 눈과 귀와 우리 입과 손발 사이에 가로놓인 엄청난 괴리는 이상한 현실의 괴리는 램처럼 살고 싶지만 그렇지 못하고 디킨처럼 살 수밖에 없는 살아야만 하는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왕따가 되는 우리로서는 사실 어쩔 수 없는 그냥 어쩔 수 없지 뭐 다들 그러는데 나만 그런다고 되겠어. 누가 램처럼 살아. 그렇지만 누가 그렇게 살아. 어쩔 수 없지 뭐. 에이, 나만 그러면 아니니까 뭐 괜찮겠지 뭐 라고 하는 그런 정도야. 도리어 나는 그날 밤새껏 램의 궁둥이를 걷어차면서 잠을 온전히 설치고 말았다. 그거 찾는 거야. 거절하는 거지. 이겁니다. 램의 방식은 봉사하고 희생하는 공동체적 삶을 뜻하고 디킨즈는 자신의 성과를 자기만이 누리는 이기적인 삶의 방식을 뜻합니다. 양심을 따르고 싶었지만 권기용 씨 도와주고 싶었어. 밤새 고민하다가 램을 걷어찼어요. 개인적인 행복을 추구하는 삶, 즉 소시민적인 삶을 살았지. 중산층의 허위의식과 위선, 거짓선, 겉으로만 착한 척하는 나타나 있다. 그래서 오 선생도 소시민적인 인간이다. 라고요. 그 다음에 다음 작품 보겠습니다.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의 한병태입니다. 한병태는 서울에서 전학생인데 초기에는 반의 짱인 엄석대와 그 권력의 부당함을 쓰고 대립하고 싸워요. 그러다가 결국 그 싸움을 패배하고 항복하면서 권력의 잔맛에 찌든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요. 네. 거기서 나는 다시 아이들을 돌아보았다. 반 아이들이야. 움직일 수 없는 증거가 되줄 수 있는 것은 그들이었으나 그들이 갑자기 내 편이 되어 그때껏 묵인하고 협조해 오던 엄석대죠.
예, 그 같은 비행, 잘못된 거를 담임 선생에게 밝혀주리라는 보장 또한 그리 많아 보이지는 않았다. 거기다가 어떤 의미에서도 그들도 석대의 공범자들이 아닌가. 다 그렇게 살았으니까 석대와 힘을 합쳐 담임 선생님의 공정한 채점을 방해해오지 않았는가. 그 왜 시험을 석대는 공부도 안 해, 못해. 근데 이제 반에 공부 좀 하는 애들이 수학 잘하는 애는 수학 시험들을 자기가 엄석대로 받고, 그래서 이제 막 엄석대를 막 거의 만점 올백 맞게 해주고 그런 걸 지금 공모하는 거야 지금. 나는 더욱 자신이 없어졌다. 첩보자기 하는 거죠. 그때 분명히 석대 라이터를 빼앗겨 놓고도 담임 선생이 묻자 빌려줬을 뿐이라며 시침을 떼던 병주의 얼굴이 머릿속에 생생히 떠오르고, 모처럼 석대를 마음 놓고 고발할 기회를 주었건만 오히려 내 자신의 구질구질한 자질구레한 잘못들만 가득 적혀있던 시험지들이 섬뜩하게 내 눈앞에 나타났다. 반 전체가 이제 석대한테 너무 불종해 있었기 때문에 뭔가를 이제 해도 안 되는 거야. 아무래도 안 되는 어떤 나의 어떤 무력감을 느끼게 된 거지. 물론 내가 더 욕먹고 그랬습니다. 그때는 이미 2달 가까이나 맞들린 굴종의 단 열매, 석대한테 굴종했지. 영악스러운 타산, 이 타산인 거지. 나를 말렸다. 그러지 말자. 석대를 이제 고발을 못했어. 사실 이런저런 어른들 식의 정신적인 허영을 빼면 석대의 질서, 억압적인 질서겠지? 아래에 있다고 해서 내게 불리할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이미 말했듯 나의 끈질기고 오랜 저항은 오히려 훈장이 되어, 왜냐면 그렇게 끈질겼던 애를 굴복시켰으니까 석대 입장에서는 대단한 자식, 넌 내 후계자야, 이렇게 오히려 더 믿었다라는 거지. 왜냐면 저항했으면 굴복할 때 완전 엎드렸었거든. 이 나가 특정 되도록 왔어. 어떤 면에서 나는 어린 이 자치배와 다수결의 지배를 받았던 서울에서보다, 서울은 민주주의였던 거지. 더 많은 자유를 얻고 반 아이들에 대한 영향력에 있어서도 서울에서의 내 위치였던 분단장급보다 크면 컸지 적진 않았다. 어떤 사회의 축소판으로서의 교실이었던 거예요. 학교라는 곳이 어떤 권력 구조, 서열 구조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에 굉장히 좋거든요. 우상의 눈물이라는 작품도 있어요. 여기는 이제 누구냐면 이유대, 또 형우, 그리고 기표, 담임, 이런 인물이 등장해가지고 악인 기표를 철저하게 농락하는 새로운 악인 형우, 담임, 숨겨진 악이 더 나쁘다, 이런 얘기였던 거죠. 그래서 나는 우의적인 말은 빗댄 공간이다, 빗대어 표현한 공간이다 라고 이해하면 되고요. 나의 태도의 변화가 생겨요. 처음에는 저항했지만 나중에는 굴종했다. 해서 굴종한 인물이니 무기력한 지식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선우휘의 불꽃에 나오는 현이라는 인물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껍질 속에 몸을 오므리고 두더지처럼 태양의 빛을 꺼린 삶, 안 좋네요. 꺼렸으니까 산 것이 아니라 다만 있었다. 의미 있는 삶이 아니라 그냥 존재했을 뿐이라는 거죠. 숨만 쉬고 있었다라는 거죠. 다만 있었다라는 말은 의미가 없다, 의미 있는 삶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마치 돌멩이처럼 결국 너는 살아본 일이 없었던 것이다. 뭔가 의미 있는 삶을 살지 못했다라는 거죠. 살아본 일이 없다면 죽을 수도 없는 일이 아닌가. 한 번 세상에 태어나서 의미 있는 일을 못 해봤는데 이대로 죽을 수는 없다. 뭐라도 해야지. 칼을 뽑았는데 찔러라도 봐야지. 이대로 그냥 죽을 수는 없다. 라는 어떤 의지 아닌가 싶어요. 의지의 시작. 살아본 일이 없이 죽는다는 것, 아니
죽을 수도 없다. 이대로는 못 죽어. 이대로는 못 죽어. 하는 안타까움이 현의 마음에 말할 수 없는 공포의 감정. 이대로 죽으면 어떡하지? 안 돼, 이대로 죽으면 안 돼! 라는 걸 공포까지 느끼는 거지. 현은 이뤄져 가는 생명의 힘을 도두어 이 공포의 감정에 반발했다. 살아야겠다. 그리고 살았다는 증거를 보이고 다시 죽어야 된다. 죽더라도 뭔가 한번 꿈틀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라는 거죠. 현은 길을 쓰는 반발의 감정 속에서 예기치 않은 새로운 힘, 의지, 삶의 의지, 움터오르는 걸 느꼈다. 그 힘이 조금씩 마음에 무게를 가하더니 전신에 어떤 충족감이 느껴지자 현은 가슴속에서 갑자기 우직 하고 깨뜨려지는 자기 껍질의 소리를 들었다. 두각을 내고 부서지는 껍질, 그와 함께 거기서 무수한 불꽃이 튀는 듯했다. 제목 불꽃, 열정이겠죠. 그것은 다음 차원의 비약을 약속하는 불꽃, 한참 뛰어넘는 초월이나 정신 초월인 거죠. 불꽃, 무수한 불꽃, 찬란한 그 성광, 불타는 생애의 의욕, 전신의 생명의 여울, 통절이 느껴지는 해방감, 여러 가지 의미네요. 저는 끝없이 푸른 하늘로 트이는 마음의 상쾌를 느꼈다. 그래서 절망에서 살아야겠다, 뭘 해야 되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현은 고현인데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삶이 있어요. 할아버지는 저항하지 못해 도피적인 운명론자야. 아버지는 저항주의에 있어. 그 사이에서 방황했어요. 근데 할아버지가 자기를 위해서 죽었거든. 계기로 수능적으로 살아온 두더지와도 같은 삶을 깨뜨리고 참여, 저항이죠. 새로운 차원의 삶을 지향합니다. 추구합니다. 아버지의 삶의 방식으로 다시 새롭게 창조해가는 주인공이다 해서 소시민적인 사람은 아니네요. 적극적인, 저항적인 지식이라 볼 수 있겠네요. 정답이겠네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7회, 고3 국어 7회 문학 시간을 지금 공부했습니다. 현대시와 시 이론과 소설 이론 공부했으니까 여러분들 꼭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